일본의 고립 고독 정책과 동아시아 독거 요양 고령자의 고립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노인 인구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립 고독 정책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익기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동아시아의 독거 요양 고령자들이 사회적 고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2021년 12월, 그러니까 조성남 교수님께서 일본에 계실 때 오사카 빌딩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타니모토 용의자인데 내과 병원을 방화해서 2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혼한 후 회사를 그만두고 실종이 되었다가 다시 본처한테 재결합을 요구하지만 무시를 당하고 장남을 구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역을 하고 나와서 이제 경제적인 빈곤으로 2017년에 생활보호자 신청을 했는데 월세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근데 2019년 은행 잔액이 1만 원 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5년간 방화한 병원을 방문한 횟수가 100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휴대전화번호 등록자는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유일한 사회 연결망이 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고립과 고독이 확대 자살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확대 자살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이 남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죽고 싶은데 나 혼자 죽는 거는 너무 억울하니까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을 갖다가 죽게 하고 자기가 자살하는 걸 갖다가 학대 자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대 자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주어 리서치에 의하면 고립자와 고독자의 특징으로서는 경제적인 곤란과 정신적인 불안정한 상태, 신체적인 건강이 악화된 상태, 그리고 고립한 상태에서 사망.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고립사라는 말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립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기사와의 연구에 의하면 만성 질환의 종류가 많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학력이 낮고 수입이 낮고 도움을 받는 것이 적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동경도 생활보호자 중에서 독거 노인을 보면 1980년대 년에 22,500명에서 2019년에는 11만 5천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9년 사이에 거의 5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각부에 의하면 독거 고령자는 질병 때문에 사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질병은 우울증, 최근에는 뇌졸중도 독거 노인의 특성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병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노인이 일본에서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25년이 되면 700만 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 5명 중 한 사람은 치매 노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일본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1947년부터 1949년 태어난 사람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75세 이상 후기 노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어에 대해서도 지금 대책 그런 게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독거 고령자는 소비자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라든가 정보통신이라든가 방문 판매라든가 전화 사기 전부 노린다는 거죠. 그리고 독거 고령자 특성은 도움받기도 싫어하고 케어받기도 싫어하는 그런 특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립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각부에서는 발표에 의하면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고립사가 많다는 증거였습니다. 동경도에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2028년도에는 약 4,000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 의하면 고립사는 남의 일이 아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60세 이상은 34%고 독거노인은 2사람 중 1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추진위원회에 의하면 고립사의 단점으로서는 지역 주민들이 정부라든가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그리고 사망 후 고독사 후에 처리를 위해서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것과 나쁜 소문으로 인해서 때문에 지역의 애착심이 없어진다는 것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것 때문에도 고독사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배경으로 여기서는 고독과 고립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독고 요양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립에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립과 고독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라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립은 객관적인 개념이고 가족이라든가 친척, 이웃 등 사회 네트워크와 관계와 도움이 결핍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주관적인 개념이며 외로울 때 같이 있어줄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이끌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등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노인 인구의 특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를 보면 전체 세대에서 노인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에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만 있는 세대를 보면 독거 노인의 비율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부 세대는 1986년부터 2001년까지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증가하였습니다만 그 뒤로부터는 약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3세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986년도에는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을 보면 1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별로 본 고령자 세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자 독거 세대가 32%고 남자 독거 세대가 17%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자의 문제라고만은 볼 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0세 미만의 미혼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90년까지는 여자의 미혼율이 남자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1990년 이후부터는 남자의 독거 비율이 여자의 독거 비율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케어가 필요할 때 그 인증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일본에서는 요양보험이 실시되었는데 그때는 256만 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2019년을 보면 659만 명이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19년 사이에 약 2.5배가 증가하고 있으며, 단계 요양도별로도 그 정도, 3배, 2.5배 그 정도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양 서비스와 서비스 인정자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서비스 인정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갭이 별로 없습니다만 2019년도를 보면 그 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를 잠깐 보면 제가 다시 말하면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378명이고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95만 명, 지역 밀착 서비스도 있거든요. 이번에 87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요양 서비스 종류와 서비스 극부 비용 현황을 보시면 여기서 일본말을 좀 선생님들께서 좀 생소한 말은 제가 한글로 이렇게 써놨어요. 보면 요양 서비스, 이게 전부 다 서비스 종류거든요. 서비스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은 서비스가 무슨 서비스가 있는지 파악하기 곤란하고, 가족과 같이 사는 고령자도 서비스 파악이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케어 매니저가 있고, 케어 매니저가 케어 플랜을 작성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계약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매니지먼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케어 매니저를 갖다가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비스 종류가 너무 적어가지고 저는 다른 걸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서비스 중에서 제가 우리나라에 앞으로 도입했으면 좋은 서비스는 GH가 치매 전문 그룹홈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치매병이 있는 사람들이 시설에 들어가는데 가정 같은 시설입니다. 10사람 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고, 한 사람이 한 방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정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좀 이런 거는 도입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방문 재활 치료는 있지만 주간 재활 치료, 일본에서는 데이케어라고 하거든요. 데이 서비스하고 데이케어하고는 틀리고, 데이 서비스는 우리나라에 있는 주간 서비스고 데이케어는 주간 재활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제가 생각에는 재활 치료를 받아야 좀 그 속도를 갖다가 천천히 진행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장관님들이 2분이나 계시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룹홈과 주간 재활 치료는 꼭 실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본 고립과 고독 정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각부에서는 고독과 고립 대책 담당실을 2021년 2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목적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적 불안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고립과 고독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게 목적입니다. 설치 배경은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출생률이 감소하여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핵가족화가 되어 있고, 미혼과 만혼이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독거 세대와 독거 노인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와 혈연자와 왕래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사라든가 학대 자살이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 감염 기간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사회적 고립과 고독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립과 고독 정책은 3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거 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실태를 파악하는 거 하고, 그리고 고립과 고독 관련 단체, 특히 NPO를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독과 고립 대책의 기본 방침은 도움 요구를 보편화된 사회를 구축하는 것. 그러니까 도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막 남이라든가 막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난 이런 게 필요하다, 그걸 갖다가 언제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구축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니즈에 맞는 상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걸 갖다가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교류 장소를 확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도 중요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과 고립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 NPO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 그 구축을 갖다가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립과 고독에 관한 예산은 2021년에 지정되었는데 2022년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내각부 총 예산이 64억 개이고 고립과 고독 대책을 실시하는 NPO에 대한 지원이 각 부마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각부는 지역 어린이 모임 장소 추진하는 사업이 13.6억 원이고 지역 여성 지원 추진이 11.6억 원입니다. 그리고 후생 노동성은 거주 지역 지원이 38.3억 원이고 법무서는 행무소 출소자, 취업, 주거 등이 70.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청은 소비자 피해 예방에 8천만 원을 갖다가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거 노인 대책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성인 후견자 제도로 이용하는 것. 이거는 정신적인 판단 노력이 어려울 때 주로 경제적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결정을 대신할 대리자, 임자인데 일본에서 성인 후견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보편화하려고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장관님께서 차흥봉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포괄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역 포괄지원센터는 주로 허양노인과 개인적 요양 노인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어린이라든가 장애자 그런 사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세 직종 주인 케어 매니저하고 사회복지사, 보건사 세 사람이 있으면 이 지역 포괄 지원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의 자치단체에 가입하도록 하고 반상회도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이라든가 비상상태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빨리 피신을 할 수 있는다든가 아니면 안부 확인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젠 세타가야구 동경도 세타가야구는 거기에서는 이제 독거노인에 대해서 고립사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래는 개인정보 유출로 그게 안 되는데 특별법으로 인해서 거기서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생위원들한테 정보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 협의회에서도 안부 확인이라든가 긴급 연락망이라든가 예출에 도움을 준다든지 경직 치매인 사람은 금전 관리를 한다든가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생위원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의 동장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월급을 받지 않고 거의 봉사활동과 같습니다. 생활보호자를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서 그 사람이 정말 생활보호자인지 아닌지 그거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생활보호자가 적금을 한다든가 그거는 절대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도 방문을 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주위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독거노인을 방문해 가지고 지역 포괄 지원센터에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고립사 방지 대책 일람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여기 보면 전국에서 어떤 전국 자치단체에서 어떤 방지 대책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은 차 장관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에는 좀 거북합니다만 고령자들이 자기 집에서 거주를 합니다. 요양이 필요하면 요양 서비스를 받는데 일본에서는 요양 서비스가 크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와 요양 예방 서비스. 요양 예방 서비스는 요양도가 가벼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입소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요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인클럽에 가입한다든가 자치단체 활동을 하시오, 봉사활동을 하시오, NPO 활동을 하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하고 조금 정서가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게 주치의를 만들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치의가 방문을 해서 그 사람이 병원에 될 수 있으면 입원 안 하게끔 자기 집에서 생후를 마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 갖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하게 되면 병원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지역 포괄 케어 센터에서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와 장애자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만 그거는 여기 있어요. 서비스라고 보기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에 근무하는 직원을 한 사람 인터뷰한 내용입니다만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했더니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역에서 문제가 있으면 민생위원회에 알려가지고 민생위원이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포괄센터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 포괄 지원센터가 그 사람의 서비스에 맞는 데다가 연락을 해서 방문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서비스 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3사람이 6,000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000명은 대부분 노인인데 인구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거의 다 되지 않고 경증 노인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대부분 담당이 됩니다. 그리고 3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담당 서비스를 예방 노인이죠.
담당한 사람은 한 사람이 10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30명뿐이 담당하지 못하는데 그 외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어 서비스介護 케어 지원센터 케어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임을 하는 거는 괜찮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원래 요양 예방 담당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음을 하면 그쪽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자, 어린이 등에 대해서는 적당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있고, 생활 곤란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주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은 우리나라도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니즈에 맞는 대책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문제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모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일본 게 있으니까 항상 비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갖다가 잘 몰라가지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나라에 가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현황. 아까 제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실태조사인데, 1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제로는 실사하지 않고 2차 데이터를 빌려서 분석하는 거 2차 분석을 하였습니다. 거기를 보면 폐하가 계류된 자가는 남자가 1.3%고 60세 이상이 1.2%, 그리고 사회 참가가 결여된 사람은 6.9%인데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 60세 이상보다는 60세 미만이 많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립의 두 개 요소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든가 고립의 3개 요소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 필수품 구입과 공공요금에 대해서 고립자와 고립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제가 미고립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면 여기서 제일 식료품을 살 수 없었다 하는 걸 보면 서포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제일 높고 서포트를 받을 수 없는 고립자가 식료품을 살 수 없었다는 비율이 35%를 차지하고, 그리고 폐하가 결여되어 있는 고립자가 31%가 식료품을 살 수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는 사람에 대해서도 식료품과 똑같이 서포트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비율이 높고, 그리고 폐하가 결여되어 있는 고립자가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토부에서 실시한 조사입니다만, 고독자와 고립자가 주로 이용하는 사회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어린이와 어린이 양육이 41%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요양보험제도와 노인에 관한 제도가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독자와 고립자는 주로 어린이가 있는 가정과 노인이 있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토부에서 상담 창구에 온 사람 중에서 어떤 그 대응은 상담자와 말 고독마다 또는 고립에 대한 본인에 대해서 대응이 곤란한 사람은 자주 있다라는 퍼센트가 34%나 되고 있었다가 58%가 되기 때문에 대응이 곤란한 게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고립과 고독감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지역사회와 연결을 강화하는 게 51%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복수 대답입니다. 사회와 지역의 이해가 43%, 그리고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요양이 필요한 단독 요양 고령자입니다. 단독 요양 고령자는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 4단계에 해당한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중국이 그 퍼센트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일본, 우리나라, 대만이 순입니다. 그리고 도움 없이 외출이 곤란한 비율도 중국이 제일 적고, 우리나라, 대만, 일본은 거의 30% 정도가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요양보험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때 3등급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3등급에서 1등급에서 3등급하고 등급의 사람을 했습니다. 일본은 요지원 1, 2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비교해서 요양 1부터 5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 실시는 각 나라에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틀리게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은 케어 매니저가 방문해가지고 조사표를 놓고 다음 달에 방문할 때 가지고 오는 식으로 했고, 우리나라, 중국, 대만은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분석 대상자는 한국이 299명, 일본이 191명, 중국이 200명, 대만이 319명이 됩니다. 다음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종속 변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세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집을 방문한 사람, 일주일 동안 주위 분들과 인사와 대화를 나눈 사람, 일단 일주일 동안 전화 통화를 한 사람, 4선택으로 되어 있고 거의 매일 일주일에 3, 5회, 일주일에 1, 2회 전혀 없었다. 그렇게 해서 없었다의 점수를 갖다가 높게 적어가지고 학계 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이 높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건강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아니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2주일에 한 번 정도 있는 사람을 사회적 고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는 사회적 계층을 분석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회적 계층에서는 선행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이라든가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만 직업에 대해서는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직업은 장기간 근무한 직업이 뭐냐, 그렇게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뢰에 대해서는 일반적 신뢰와 지역사회 신뢰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했습니다. 일반적 신뢰는 본인이 타인을 믿는가, 아니면 일반인이 타인을 믿는다고 생각하는가, 일반적으로 타인은 친절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신뢰자는 자녀에 대해서 신뢰할 사람이 몇 명 있는가, 친척에 대해서, 이웃과 친구에 대해서, 전문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일반적 선행연구에서는 자녀한테 경제적 지원을 했는 그것뿐이었는데, 여기서는 생활비 지원을 했는지, 부동산 지원을 했는지, 손자녀 학비를 지원했는지 3가지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통계 변수는 성별, 연령, 요양 상태, 만성 질병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고독감과 고독사에 관한 것을 했습니다. 분석 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을 분석 툴로 하면 사회적 고립에는 사회적 계층이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사회적 고립에 의해서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런 식의 분석 틀이 하나고, 그 다음 분석 틀은 자녀에 대한 경제 지원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한다. 는 두 개의 분석 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분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사회적 고립 상태에 대해서 집 방문자는 거의 매일 있다는 게 일본이 굉장히 높고 그 외의 나라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람이 없고, 우리나라도 10% 이상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웃사람과 인사 또는 대화에 대해서도 일본은 거의 매일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54.7%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주 1, 2회가 42.9%를 차지하고 없다는 비율도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요즘 뭐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제일 많은 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전화 통화를 했다는 비율이 높고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없었다는 비율도 대만이 30%, 우리나라가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중국은 75세, 74세까지가 제일 많고, 우리나라는 75세에서 84세, 중국과 대만과 일본은 75세, 그래서 85세가 거의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종류에 대해서 보면 중국은 하나가 제일 많고, 우리나라, 대만, 일본은 2개에서 3개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6개, 7개, 8개 있다는 사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병과 치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동아시아가 공통적으로 고혈압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에는 관절병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뇨병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적인 사회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대부분은 친절하다에 대해서 동아시아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타인을 신뢰한 데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대만하고 우리나라는 20%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은 타인을 신뢰한다에 대해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비율이 대만, 일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중국, 한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은 친절하지만 타인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뢰자에 대해서 중국은 별거 자녀에 대해서 신뢰자가 없다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자녀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 신뢰자가 없다는 비율이 60%를 넘고, 친척, 이웃사회에 대해서도 신뢰자가 없다는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보면 중국과 한국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생활비를 갖다 줬다는 사람이 50% 이상 되고, 부동산도 거의 40%가 부동산을 지원했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자녀에 대해서 신뢰자가 없다는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해서는 학력입니다만 일본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자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하고 대만은 초등학교 졸업자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간 근무한 직업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은 블루 칼라하고 화이트 칼라가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블루 칼라의 비율이 높고 무직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좀 일본에서 발표할 때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황당했는데 경제적인 상태를 보면 중국, 대만, 일본은 전부 보통이라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우리나라는 어렵다는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렵다, 보통, 여유가 있다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고립과 관련 요인에 대해서 중회기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통계 분수, 다시 말하면 인구 특성만 투입했을 경우에는 중국과 대만, 일본이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은 만성질환이 많은 사람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고 대만도 요양 상태가 와상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만과 일본에서는 여자 독거 요양 요인이 여자일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 상태가 약하다는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 변수와 사회계층 변수를 투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경제 상태가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 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사회적 고립이 되어 있지 않다, 미고립 상태다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은 장기간 종사한 직업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무직인 사람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으며 일본은 블루 칼라인 사람이 사회적 고립 상태가 아니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적 계층과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통계 변수와 자녀에 대한 경제 지원, 신뢰를 투입한 결과입니다. 이걸 보면 중국은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한 사람이 오히려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고 별거 자녀에 대해서 신뢰할 사람이 많으면 사회적 고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웃과 친구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많은 사람은 사회적 고립이 아닌 결과로 나왔습니다. 대만과 일본은 대만은 이웃과 친구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이 많으면 고립 상태가 아니고 일본은 별거 자녀에 대해서 신뢰하는 별거 자녀가 많으면 고립 상태가 아닌 그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고립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감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있다는 사람이 거의 대만, 일본, 한국, 우리나라는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거의 없다는 사람은 중국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고독사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을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근데 중국은 고독사도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게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현실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고립과 고독감에 대해서 크로스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대만만
1% 수준에서 유의사가 있었습니다. 대만을 보면 미고립 상태, 고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립 상태에 있지 않는 사람과 고립된 상태에 있는 사람, 두 사람 다 고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립과 고독사에 대해서 크로스 분석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대만하고 우리나라만 1% 수준에서 관련이 있었습니다. 역시 대만은 고립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고독사를 갖다가 생각하는 비율이 일주일에 1, 2에 있다고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립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고독사를 생각하는 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고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은 거의 매일 고독사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독감과 고립사에 대해서 크로스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는 동아시아가 전부 1% 수준에서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고독감을 중국이나 대만, 일본, 우리나라 전부가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고독사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보면 동아시아 전부가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은 고독사가 남의 일이 아니다는 비율이 거의 매일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세대의 빠른 증가와 특히 남자 세대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독거 대책은 아마 여자를 중심으로 한 대책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자를 대상으로 하여 요리 교실이라든가 가사일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케어에 대해서는 지금 케어워커가 거의 여성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남자가 많이 생기면 남자의 비율이 독거 남자의 비율이 많이 생기면 독거 요양 노인도 많이 생길 거고 그러면 남자들도 케어에 참가하는 비율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 정책에 대해서는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다양한 부서가 니즈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부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자는 니즈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부서에다가 청구를 해서 니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또 니즈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니즈 해결은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러면 예산 지출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좀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산을 전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포괄지원센터는 원스텝 서비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원스텝 인포메이션 서비스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비스 제공 연락망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지역 주민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정말 지역 포괄지원센터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주민의 니즈를 해결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델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2025년인가? 때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만 일본처럼 그런 지역 포괄 지원센터가 아닌 정말 지역 포괄을 위한 센터가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거요양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요인을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상태가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예산을 경제적인 상태가 안 좋은 사람한테 직접 페이를 하는가, 아니면 NPO 등에 한테 줘서 NPO가 주 일주일에 얼마씩 그런 단위로 주는 것도 생각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취미라든가 특기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요양이 필요해도 그런 걸 유지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또 고민해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특징으로서는 요양받기도 거부한다고 하지만 요양 서비스를 그러면 어떻게 신체적인 걸 거부하면 정서적인 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경청 봉사활동,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그룹홈이라든가 데이 서비스에 가서 주로 하고 있는 게 경청 봉사활동인데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녀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제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자녀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약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경향인지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시니까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고독감과 고독사가 관련되어 있고 또 고독감은 고독사와 관련되어 있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안타깝지만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가 OECD에 들어가기 전에는 OECD 중에서 자살률이 1위였습니다만 지금은 일본은 자살률이 2위가 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자살률에 대해서 굉장한 대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계속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역시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동아시아 독거요양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 지책을 그 나라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아시아가 의견 교환 등으로 동아시아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인용문헌은 이와 같고 주로 1번 걸 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